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합격 비컨 노트 5번입니다. 부동산 투자론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투자론에서 8문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2번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하고 조금 끊었다가 절반 정도 하고 집중력을 이렇게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딱 집중해서 조금 중요 부분 반 끝내고 나머지 절반은 2번 나눠서 그렇게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까지 포괄하는 그런 빈칸 노트니까요. 잘 듣고, 사실 여기는 계산 문제 해설은 없거든요. 설명 들으시면서 계산 문제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테마는 지렛대, 레버리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버리지는 두 글자로는 이제 부채를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부채가 안 뜨고요. 전세라는 말이 또 괜찮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레버리지라는 건 부채를 사용했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대표적인 지렛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를 쓰면 지분 승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증가되거든요. 그런데 위험도 아울러 증가됩니다. 이때 위험을 특별히 무슨 위험이라고 부르냐면 금융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금융적 위험. 그래서 부채를 쓰면서 위험을 감도시킬 방법은 없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렛대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가 있는데 요거는 수익률 3가지를 세팅해놓고 비교를 합니다. 수익률 3가지는 지총적, 지분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저당원 수익률을 세팅해놓고, 부동은 왼쪽 방향입니다.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의 순서면 정의 지렛대. 반대입니다. 지분 수익률이 제일 작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제일 크면 부의 지렛대. 요거 3개 다 똑같으면 중립적 지렛대가 됩니다. 여기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지분 수익률이거든요. 정의 레버리지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장 상승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의 지렛대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장 하락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립적 레버리지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장 불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문제 푸시다 보면 이렇게 2개 중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요. 요구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요. 그러면 기대가 클 때 투자를 합니다. 부등호 표시로 왼쪽. 그다음에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개조 수선 비용과 가치 상승분 중에서 개조 수선 비용이 클 때 하향료가 되고요. 저급 주택 지역에서는 개조 수선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분이 클 때 상향료가 된다. 이렇게 2개 비교하는 건 진짜 많이 나오는데 3개 비교하는 게 시험과 관련해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지총저가 뜨고요. 두 번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원원체가 떠요. 원원체. 물론 이 원원체 두 번째 원은 원리금 균등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유렛기예요. 감가수정 방법의 유렛기.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지렛대에서는요. 부등호가 왼쪽 방향이면 무슨 지렛대요? 그러면 정의 지렛대. 반대는 무슨 지렛대요? 그러면 부의 지렛대. 같으면 중립적 지렛대인데 중립적 지렛대는 큰 실익은 없어요. 초반에 돈 빌리고 갚아 나가는 방법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갚는 거는 부등호 왼쪽입니다. 이게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갖고 원리금 균등 최종식 순서거든요. 그러면 융자 잔액의 크기 순서, 남아있는 돈, 아니면 누적 원리금 상환액, 총 이자 상환액이 큰 순서, 그러면 반대입니다. 반대. 마지막으로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 중에서 초기에 감가가 제일 많이 되는 거, 그러면 부등호 왼쪽입니다. 정률법이 초반에 제일 많이 까져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고 상환기금법은 이자 덕분에 제일 적게 까지거든요. 평가 금액의 순서, 그러면 또 이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뒷감당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급한 건 뭐냐면 세팅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급합니다. 부등호는 나중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바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세팅을 못 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을 아무리 외워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지렛대가 뜨면 지총적, 대출 상환 방법이 뜨면 원원체, 감가 수정 방법이 뜨면 유렛기. 그래서 지총적, 원원체, 유렛기로 세팅을 해놓고 이제 부등호 왼쪽 오른쪽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수익률이냐면 지분 수익률이거든요. 이때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을 제가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밑에다가 내 돈을 박아요. 내 돈을 받고 위에다가 수익을 올려요. 수익 올리고 뭘 빼주면 되면 이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내 돈 수익 이자 하시면 되는데 혹시 상승분이 있다면 상승분을 가운데다가 반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
요거 여기에 해당이 돼요. 부채 비율이 뜨면서 부채 비율이 뜨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는 문제가 뜨면요.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부채 비율 하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빼는 것부터 먼저 곱하는 거 두 번째 더하는 걸 세 번째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빼 곱 더 이렇게 풀 거예요. 빼 곱 더. 그래서 총에서 저부터 빼고 부채 비율을 곱하고 총을 더하는 방법으로 빼 곱 더 빼 곱 더 빼 곱 더. 근데 이거는 오직 부채 비율이 떴을 때는 이렇게 구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부의 지렛대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정의 지렛대로 전환하고 싶답니다.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전환이 불가능하냐면요. 일단은 그 비율을 암만 낮춰도요. 부의 지렛대는 정의 지렛대로 변화가 불가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자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 전환이 쌉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렛대 간의 전환은요. 비율의 변화로는 안 되는 거고 이자율의 변화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이 10억짜리고요. 1년간 벌어들이는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이고 이자율은 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4%일 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부채를 활용 안 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과 부채를 60% 활용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각각 구하시오. 요거 여러분들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 만에 푸셔야 되냐면 1분 안에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지금 행동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있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이럴 때 딱 시간 딱 재가지고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둘 다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런 걸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10억짜리 부동산이거든요. 10억짜리 부동산에 부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부채를 이렇게 아까 60% 활용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를 쓰셔야 되냐면 지분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를 문제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좋아요. 부채를 안 썼다 그랬을 때는 지분이 10억이 들어가요. 부채는 빵원이 들어가고 부채를 60% 활용했다는 것은 부채를 6억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부채를 60% 썼다는 것은 그럼 내 지분은 얼마가 들어가는 거냐면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를 자기 자본 수익률 할 때는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돈이 10억입니다. 수익은 아까 얼마였냐면 3천만 원이었거든요. 이자는 뺄 게 없어요. 이자는 뺄 게. 왜냐하면 빚을 안 냈기 때문에. 근데 10억짜리 부동산이 가격이 아까 몇 프로 올랐다고 되어 있냐면 상승률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암산 좀 빨리 주셔야 됩니다. 10억에 20%를 암산하는 방법은 10억에 2%를 암산하는 방법은 20%를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에서 0 하나 빼주면 돼요. 10억에 20%는 2억이고요. 0 하나 빼면 2천이거든요. 그래서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요거는 바로 5%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부채를 60% 끌어왔을 때는 그러면 내 돈 여기 적어놨잖아, 그지? 내 돈 4억이고 수익은 3천이고 상승분은 2천이거든요. 근데 빌린 돈이 지금 얼마냐면 6억이란 말이야, 그지? 6억에 금리가 4%라 그랬습니다. 64, 2,400이 빠집니다. 2,400. 그러면 이게 총 5천에다가 2,400이 빠지기 때문에 2,600이 내 소리 지는 돈이거든요. 2,600 나누기 4억 때려주면 계산기에 0.065가 뜰 거예요. 0.065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6.5% 이렇게 해가지고 5%하고 6.5% 한 번 더. 여기 5%하고 6.5% 갖다가 여러분들이 1분 안에 계산하시고 정답 딱 확인하시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나 암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식이 한번 암기가 됐으면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이 암기가 됐으면 무엇의 영역입니까? 트레이닝, 훈련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훈련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쌤 한번 1분 시간 제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면서 뭐 훈련하다 그랬지? 그리고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힘들고 피곤한 건 알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4월달, 5월달 이렇게 빡세게 공부해 놓으면요 반드시 합격하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공부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후에 남아서 자면 안 돼요. 아세요?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침대도 있고 여기 학원에서 불편하게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잘 봐. 이렇게 비율이 첫 번째는 무슨 비율이 떴냐면 잘 봐요. 아니 왜 이래? 오케이. 첫 번째는 무슨 비율이 떴냐면 대부 비율이 이렇게 떴어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두 번째는 무슨 비율이 떴냐면 부채 비율이 떴어요. 부채 비율이. 그 여러분들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지금 잘 봐요. 잘 봐요. 대부 비율이 50%일 때 자기자본 수익률과 부채 비율이 50%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데 공식을 제가 써드릴게요. 대부 비율을 떴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요. 그냥 내 돈, 수익, 이자 이렇게 그냥 풀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나왔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때는요. 빼꼼들어 풀어요. 빼고 곱하고 더하고로 풀거든요. 그러면 빼꼼들은 언제만 쓰냐면 빼꼼들은 부채 비율 나왔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0%고 저당 수익률이 8%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요? 10%고. 맞아요? 금리는 몇 프로라고요?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 대부비율이 50%. 내 돈은 얼마란 얘기지? 내 돈은 50이란 얘기지. 아니 남의 돈이 50이면 내 돈도 얼마? 50. 전체 번개 얼마인데? 10인데 50에 8%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 거야. 50에 8%만큼. 50에 8%는 4를 이자로 내야 됩니다. 그럼 50에 8%가 왜 4야? 그러면 안 돼. 50에 8%는 원래 4야. 그러면 요거는 6이 되거든. 그지? 6을 50으로 나누면 요거는 0.12 해서 12%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부채 비율이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하거든. 총 플러스 총 마이너스 저 곱하기 이제 부채 비율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에서 8 빼는 게 1번. 10에서 8 빼면 얼마지? 2지.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아까 50%가 있으니까 50% 곱하는 게 이게 2번. 2에다가 50% 곱하면 얼마지? 1이지. 여기다 10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10을 한 번. 그러면 아까 2에다가 50% 곱하면 1이고 1에다가 10을 더해주면 얼마? 11. 그래서 이거는 11%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비율이 50%일 때는 내 돈 수익 이자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요거는 12%가 나오고 부채비율이 50%일 때는 빼꼼더 이렇게 풀 거거든. 빼꼼더 10에서 8 빼면 2, 2에다 50% 곱하면 1, 10을 한 번 더해주면 11 이렇게 해서 이거는 11%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 다시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대부비율이 떴을 때는 그냥 내 돈 수익 이자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상승분은 없으니까 부채비율이 더 있을 때는 어떻게 푸시라고요? 빼곱더.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 뭘 때만 빼곱더 하는 거라 그랬어요? 부채비율 나올 때. 부채비율 나올 때만 빼곱더 하는 거다는 거. 요거 나왔을 때만 빼곱더 한다는 걸 다시 기억하시고 대부비율은 그냥 남의 돈 50이면 내 돈 50 받고 수익 10 올리고 50에 8%만큼 이자를 내야 되니까 4를 이자로 빼준다라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답만 있고 해설 풀이 과정이 없는 가운데서 이걸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위험과 수익의 측정입니다. 위험과 수익의 측정. 먼저 수익은 뭐로 측정합니까? 이런 거 주관식으로 써보면 참 좋습니다. 수익은요 평균으로 측정합니다. 평균. 하나 더 해볼까요? 기대 수익률로 측정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러면 누가 묻습니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짓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곱해서 더하는 짓을 네 글자로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산술평균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무조건 가중평균입니다. 그럼 산술평균 뭔지는 알려드릴게요. 몰라도 되는데 알려드려요. 산술평균은 수익률이 이거 얼마지? 4 이거 8 이거 14 이거 더하면 얼마? 3개 더하면 25 25를 3으로 나누는 거야. 이런 짓을 산술평균이라고 하거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얘는 확률이 몇 프로? 30%. 30% 곱해줘야 돼요. 얘는 50%. 얘는 20%. 이 곱해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기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잠깐만요. 비정락의 누구랑? 확률과 뭐를? 수익률을 뭐해서? 곱해서 다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정락의 누구랑 누구를요?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두 글자 위험 측정 지표 혹시 아세요? 분산입니다. 네 글자는요? 표준 편차. 그런데 네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이거 변이계수라고 합니다. 뭐요?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수익 측정하는 거야? 위험 측정하는 거야? 위험. 공식은 이렇습니다.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입니다.
대답하실까요? 기대 수익률이 아까 뭐라 그랬지? 수익. 방금 그랬지. 표준 편차가 뭐라 그랬지? 위험. 그럼 얘는 그냥 위험이야? 수익을 고려한 위험이야? 수익을 고려한 위험.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가 변이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해서 평균 기대 수익률이 뜨면 수익 측정하는 거고,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계수가 뜨면 위험 측정하는 건데, 변이 계수는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가 변이 계수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갈게요. 요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거 계산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AC 30 곱하기 4%, 50 곱하기 8%, 20 곱하기 13%, GT. 때려주면 계산기 7.8이 뜨거든요. 일단 그럼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몇 퍼라? 7.8%다. 지금 기대 수익률 7.8%라 그랬죠? 요구가 얼마야? 8. 기대가 얼마? 7.8. 자, 잘 들어요. 세상의 모든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해요. 세상의 모든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하고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요구가 기대 수익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투자는 채택 그럼 절대 나는 거야. 투자가 뭐 되는 거냐면 기각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7%라면 답이 바뀌어. 요구 수익률이 7%라면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기대 수익률이 7.8이잖아. 그지? 그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투자가 채택되지만, 지금처럼 요구가 8%일 때는 기대가 요구보다 더 작거든. 그럼 투자가 기각돼야지 옳습니다. 좋습니까? 예.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 참고로 들으세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법시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법시비.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무슨 위험이요? 개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은요, 사금 법인류가 있어요. 일단은 무슨 위험이요? 사금 법인류. 사금 법인류 하시고, 자, 갑니다. 사는 사업상의 위험이고요. 금은 금융적 위험이고요. 법은 법적 위험이고요. 이는 인플레 위험, 유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사업상의 위험은 또다시 시운이치,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운이치 해놓고, 시가 시장 위험, 운이 운영 위험, 위치는 위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꼭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적 위험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2글자, 부채. 부채를 잘못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 아까만 했었어요. 부금. 그래서 부채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은 쉬워요. 정부 정책이 변하는 거고. 인플레. 자, 인플레는 화폐가치 떨어뜨리는 위험이거든요. 그럼 대출자들은요, 중요합니다. 고정이자율을 선호하지 않고요, 변동이자율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하실 때 차고 대변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차입자들은 무슨 금리 선호해요? 그럼 바로 나와야 돼. 고정금리 선호하고, 대출자들은 변동금리. 여기서 대출자를 물었기 때문에 변동금리 선호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유동성 위험은 3글자입니다. 환금성이요. 환금성이 떨어져서 하게 되는 위험, 낮은 환금성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위험을 특별히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중요한 위험. 자, 부동산 투자 위험보다 조금 더 중요한 위험이 그 유명한 총위험입니다. 총위험은 일단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함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때 체계적 위험은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인데, 최근에는요, 뭐까지 시험에 내냐면 예시까지 시험에 냅니다. 체계적인 예시는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 인플레, 그리고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예시입니다. 비체계적이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근로자가 뭐 파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 경비가 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법적인 소송 문제에 휘말려 있다든지, 법적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예시까지, 이자율, 인플레, 경기 변동처럼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처럼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률의 종류는 일단 3가지가 있긴 해요. 여기처럼 기대 수익률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일단 못 써요. 왜냐면 투자할 당시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세상의 모든 수익률은 뭐랑 비교하고?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지,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 아니야. 못 쓰는 거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기대 수익률의 동리어 2개만 기억해 볼까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면서 얘를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저한테 기대 수익률 구하는 방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한번 해볼까? 시작. 비정나게. 누구랑? 했었어, 아까.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오케이? 요구 수익률의 동의어. 중요합니다. 요구 수익률은요, 최소 수익률이면서, 요걸 갖다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뭐래요? 기회비용.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높이에서 사람들 뛰어내려 그래요.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려. 사람마다 요구하는 정도는 같다 다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주관적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주관적. 관점에 따라 다른 게 주관적인데 나중에 할 건데, 보수적인 애들은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데도요 1억은 줘야 돼요. 1억은. 근데 공격적인 애들, 저기 투자는 오브데어리 투자하는 놈들 있잖아, 그렇지? 걔들은 만 원만 줘도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거든.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려 하는데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정도가 같다 다르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을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무위험률. 무위험률에다가 또 따라하세요. 위험 할증률. 이까지 마시면 돼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요구 수익률이 구성이 됩니다. 요거는 시간 대가라고 하고요. 요거는 위험 대가라고 하고요. 혹시 인플레 있으면 내상 인플레이션율도 더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요구 수익률은요. 자, 무위험률 뭐 한다? 다 한다. 위험 할증률 뭐 한다? 다 한다. 인플레 뭐 한다? 다 한다. 됐고,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가치 상승분이 있거든, 가치 상승분. 요것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신나게 뭐 하다가, 다 하다가, 가치 상승분 빼준다. 요구 수익률은 신나게 다 하다가 가치 상승분 빼준다. 뭐 하는데요? 다 하면 돼요. 무위험률도 하고, 위험 할증률도 더 하고, 인플레도 더 하고, 뭐든지 더 하고 하다가 가치 상승분만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5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이거 15잖아, 그지? 근데 요거 잘 나오진 않는데, 3은 빼줘야 돼. 여기까지 다 하면 잘 땄나? 그래서 요거는 12%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투자를 할 때는 기대와 요구 중 누가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가 채택이 됩니다. 우리 부동산학 문제 풀다가 최소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몇 개 있냐면 2개 있거든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요.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했었어요.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이고,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기억을 하신 다음에 최소의 의미를 갖는 단어 2가지, 전용 수익과 요구 수익률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의 내부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의 기비용을 의미하고 주관적이다라는 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투자 결정.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자, 기대가 큰 거를 투자 증가라 그래요. 요구가 크면 투자 감소라 그래요. 근데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면 투자 균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볼래요? 기대가 커 지금. 그럼 투자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게 돼요.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이제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는 건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뭐가 컸었어? 기대가 컸었어. 근데 마지막에는 기대와 요구가 뭐해지면서 같아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때는 기대가 점차 하락해야지면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지금 기대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기대가 작은 부동산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부동산이에요.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이 싸지겠지? 가격 하락. 가격이 하락되면 이 부동산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하여 균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때는 기대가 점차 하락하여 균형으로 가는 거고요. 기대가 작게 출발했을 때는 기대가 점차 상승하여 균형으로 가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 수익률은요. 그 가치 상승분 빼고는 다 플러스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엔간하면 다 하시기 바랍니다. 무위험률은 무엇에 대한 대가냐면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고요.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는 방법은요. 뭐를 키워도 되고요. 무위험률이 커져도 되고요.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되고 어떤 것든지 커지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위험 증가. 이게 이제 시험에 뜨면 이제 번지 점프대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번지 점프대 올려놨을 때 보수적인 애들은 얼마를 줘야 뛰어내리냐면요. 한 1억 정도 줘야 뛰어내려요. 근데 공격적인 놈들은요. 만 원만 줘도 뛰어내리거든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무슨 수익을 요구하냐면 높은 수익을 요구해요. 높은 수익을. 공격적인 애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요. 보수적인 애들은 이쪽에서 접하거든요.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가파릅니다. 공격적인 애들은 이쪽에서 접하거든요. 기울기가 좀 완만합니다. 오케이? 한번 더 할까요? 좀 이따가.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그런 관계예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는 그런 관계라고요. 우리 이것을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그래요. 상쇄가 뭔데? 비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는 한 글자로 정이고요. 플러스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에서 비례가 몇 개 있느냐? 한 5개쯤 돼요. 비례 5개. 첫 번째는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예요. 공급 법칙. 그다음에 랠리의 소멸력 법칙에서 인력하고 도시 크기하고가 비례 관계입니다. 인력과 도시 크기. 세 번째가 지금 봤던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예요. 네 번째가 밸류하고 프라이스,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이 비례 관계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순영업 소득과 가격이 비례 관계인데 뭐 걔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5개가 있어서 소개해드린 거고, 순서대로 비례 관계 중요한 거 4개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앞에 거 제일 뒤에 건 됐고요. 그 가격과 공급량, 공급 법칙 비례 관계, 방금 했던 위험과 수익 비례 관계, 인력과 도시 크기 비례 관계, 가치와 가격 비례 관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는 상쇄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투자 가치. 투자 가치는요, 특정한 투자자가 사용했을 때 값어치고요, 사람마다 달라서 주관적이라는 말을 써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부동산이랑 화폐가 교환된 가치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객관적 가치라 그래요.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눈 값입니다. 작년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순수익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무위험률 얼마, 위험 할증률 얼마, 인플레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가치 상승분 안 주고. 그래서 요거 3개 딱 더해가지고 요구 수익률 구한 다음에 계산기로 순영업 소득 나누기 요구 수익률에서 구하면 됩니다. 이때 요구 수익률을 3글자로는 뭐라 부르냐면요, 할인율 이렇게 하시면 돼. 무슨 율? 할인율 이렇게. 그래서 투자 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 나누기 요구 수익률 하시면 되고, 요구 수익률을 3글자로는 할인율 하시면 됩니다.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생님, 시장 가치는 저기 교환 가치고 객관적 가치인데 이건 뭐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여기서는 안 배웁니다. 언제 배우느냐? 감정평가론 가서 배우십니다. 감정평가론 가서 시장 가치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에는 2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고요, 기준이 되는 가치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라고 하고요, 기준이 되는 가치가 기준 가치예요. 무슨 가치? 기준 가치. 기준 가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예요. 무슨 가치? 시장 가치. 근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투자 가치 위주로. 투자 가치는 특정한 의사결정자가 사용했을 때 주관적 가치로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뭐가 클 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클 때. 방금 언제 투자 이루어집니까 하는 건 2개 배웠어요. 일단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중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서는 투자 가치가 클 때.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배우냐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어떨 때 투자합니까를 배우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년가가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아닌데 투자 내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클 때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떠요. 이거는 이제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작을 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클 때가 좋은데 회수기간만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위험이 크면 그 요구 수익률이 상향되거든요. 근데 아까 요구 수익률의 동의어가 뭐라 그랬냐면, 요구 수익률의 동의어가 할인율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기 때문에 높은 할인율이 적용이 돼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면 투자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하락하거든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수록,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상향되면서 투자 가치는 하락한다.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래 봅니다. 이번에는 이거.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2번째가 이제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3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을 아예 회피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느 자산에만 투자하는 거냐면 위험이 전혀 없는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요, 진정한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은요, 미래 벌어질 상황을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을 가능한 한 높게 이렇게 예측해 놓고도 좋아 보이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수적 예측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은 아까 요거 4번 요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가 크면, 위험이 크면 무슨 할인율? 높은 할인율. 이거 낮은 할인율 그러면 아주 그냥 절단납니다.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위험의 관리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 2번보다는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은 제목 위주로 위험의 회피가 있습니다. 위험의 보유가 있습니다. 위험의 전가가 있습니다. 위험의 통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3번, 4번. 1번, 2번은 제외, 회피는 제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자산에?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요. 보유는요, 준비금 아니면 충당금. 이런 거 설정하는 방법이 위험을 보유한다 그러거든요. 뭐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전가하고 통제는 좀 많이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전가는 누구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거냐면 제3자한테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따라해 보세요. 임대료 인상, 보험계약, 이자율 수합. 그래서 여기 제가 칠판에 쓰는 단어만 임대료 인상과 보험과 수합, 임대료 인상과 보험과 수합은 이제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고요. 보험계약은 보험회사한테 전가시키는 거고요. 수합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는요, 뭐가 있냐면 이게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은요, 이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투입 요소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 투자의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그 유명한 민감도 분석이고요.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민감도 분석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 소비되는지 그 비율,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 비율을 조사하는 것을 흡수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흡수율은요, 당연히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거거든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흡수를 분석하는 목적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하고 미음 나오면 미래 예측하고 미음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투입 요소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은 민감도 분석이고 얘는 위험을 통제하는 거라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서 과거 추세를 파악하고 미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인 것은 흡수율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은 조금 거시기하다 하는 얘기를 대신 전하면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일단 무슨 투자요? 그러면 분산 투자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왜 하나요? 그러면 분산 투자는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면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 아니고 분산 투자. 모든 위험 다 제거하거나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하는 거 아니고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최고의 수익이 아니라 안정된 수익. 그러니까 이왕 포트폴리오를 짤 거라면요, 일단 자산수가 많은 게 좋아요. 수익률이 반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상승계수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 부동산은 다행히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수익 구조가 다른 방향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유형별로 수익 구조가 다른 방향이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그냥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물었어요. 자, 그냥 기대 수익률은요,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따라해보세요.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비중하고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구하는데요. 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비중이 20, 30, 50이에요. 근데 수익률이 지금 안 나왔죠, 그죠? 근데 확률이 뭐다? 반반이다. 50대 50이다.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게 50이고 여기 50이라 그랬어? 절반값 천천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3, 요거 4, 요거 5, 요거는 2, 2, 1. 이거 대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오죠? 5%, 요거 6%, 요것도 6%.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50대 50일 때 어떻게 풀면 되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시작. AC 20 곱하기 5%, 30 곱하기 6%, 50 곱하기 6%, GT 딱 들어주면 계산기 5.8이 딱 든단 말이야. 얼마? 5.8. 근데 이번에는 몇 대 몇이 아니라 50대 50이 아니라 몇 대 몇이라고? 40대 60이라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64, 2.4, 오케이? 84, 3.2, 14, 4.0. 좋아요? 60%. 46, 2.4, 46, 2.4, 26에
1.2. 두 개 더 해볼게요. 요거 4.8% 나와요? 요거요? 5.6% 나와요. 맞아요? 요거 5.2% 나와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만 저한테 말로 얘기해 주세요. 시작. AC 20 곱하기 4.8%, 30 곱하기 5.6%, 50 곱하기 5.2%, GT 드리면 계산기에 5.24가 딱 뜹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저랑 상관계수 하겠습니다. 상관계수. 제 입에서 잘 들어. 제 입에서 상관계수 하는 순간 여러분들 손은 요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입에서 뭐가 뜨면 상관계수 하면 여러분들 손은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 엄지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몇 개? 4개. 그러면 일단 손가락 4개를 보이는데 두 묶음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관계수가 뭐인 경우와 뭐인 경우가 있어요?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1일 때는 효과가 없어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사등분이 뭔지 알죠, 이게? 이게 뭐고? 1이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요? 1일 때는 효과 없어요? 플러스일 때는 무슨 방향입니까? 유사한 방향입니다. 효과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마이너스일 때는 다른 방향입니까? 효과가 커요. 마이너스일 때는 무슨 위험 정도는? 비체계적 위험 정도는 제로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하고 플러스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1하고 플러스하고는 1일 때는 효과가 없고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있는데 작고 마이너스 효과 크고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지금 봤던 것의 이름. 지금 봤던 것의 이름. 상관계수입니다. 지금 봤던 것의 이름. 상관계수. 우리 부동산하고 문제 풀다 보면요. 이쯤 되면 진짜 많이 했던 건데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땡땡 개수가 있어요. 개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수는요. 5대 개수가 있습니다. 5대 개수. 한번 해볼게요.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는 한 값이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 나타내는 이 개수는요. 입지개수, 입지개수. 영어로는요. LQ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영어 약하네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허프의 무슨 모형? 확률 모형. 따라해보세요. 수거면.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은 확률을 결정하는 게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 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 더. 공간. 그렇지. 공간 마찰계수. 공간 마찰계수는 세 글자로 바꾸면 저항값이거든요. 저항값인데 교통조건이 양호하거나 백화점에서 파는 전문품일 때는 마찰계수 값이 작아져요. 저항 많이 안 해요. 근데 교통조건이 불량하거나 집 근처에 있는 일상용품점일 때는 마찰계수 값이 많다? 커진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요즘에. 오케이? 세 번째. 방금 배운 거. 조금 전에 어퓨 미니처하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3개 있다 그랬죠. 두 글자. 분산. 어퓨 미니처하고 4글자. 표준 편차. 맞아요? 또 4글자가 뭐였죠? 뭐예요? 변이계수. 참고로 이걸 변동계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변동계수, 변이계수는요,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라고 해서 수익 측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고려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 작년시험 뭐가 나냐면 변이계수 값이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변이계수는 뭐죠? 위험이죠. 그럼 뭘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지. 맞아요? 그 네 번째가 그 유명한 포트폴리오. 이거는 어퓨 미니처고 아니야. 어퓨 세컨즈어고. 진짜 몇 초 전에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Not a few minutes, a few seconds어고에서 우리가 이거 배웠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가 무슨 계수인데? 상관계수인데 몇 분법과 몇 분법이 필요해? 2분법과 4분법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포트폴리오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가 무슨 계수요? 상관계수. 마지막 5번째가 N년 후의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 써먹는 공식으로서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가 되는 이 계수의 이름은 뭐죠? 감채기금계수. 사실은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 양대산맥이 있거든요. 저당상수부터 한번 해드릴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가구가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 구할 때 뭐 써먹고? 저당상수 써먹고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모으거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불입해 나가면 될지 구할 때를 뭘 써먹는다? 감채기금계수. 그래서 이거는요, 조건 반사로 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서 없이 묻더라도요. 자,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위험 측정할 때 써먹는 건? 예? 변이계수. 허프의 확률 모형 그러면? 공간 마찰계수. 기반산업인지 아닌지? 입지계수. N유의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감채기금계수. 포트폴리오 효과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9분 딱딱 되어서 4개, 5개가 나와준다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한 걸음 더 가깝게 가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계수더라? 하면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허프. 이거는 기반산업. 이거는 저당선수할 때 나오는 거. 이거는 포트폴리오 효과. 이거는 위험 측정하는 거. 이게 딱 되는 순간요. 시험장 즉각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들어가지 마세요. 쭉각 나중에 되면. 지금 들으면 큰일 나.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평균무산 지배원리입니다. 평균무산 지배원리는 같은 값이면 하시면 되거든요. 동일 수익일 때는요, 낮은 위험의 자산이 높은 위험의 자산을 지배하고요. 동일 위험일 때는요, 무슨 자산이? 높은 수익의 자산이 낮은 수익의 자산을 지배하거든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요 놈. 동일 수익일 때 무슨 위험과 낮은 위험과 동일 위험일 때 무슨 수익의 자산? 높은 수익의 자산을 뭐라 부른다 이걸 갖다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공부를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자,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진짜, 여러분들? 수익이고 위험이고 그래요. 항상 왼쪽 게 오른쪽 걸 지배하고요. 항상 위쪽 게 아래쪽 걸 지배해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 2개만 얘기해봐 그러면 어디 있는 거랑 어디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랑 위쪽에 있는 거. 이걸 글자로 한번 얘기해보자. 같은 값일 때 무슨 위험과 낮은 위험과 같은 값일 때 무슨 수익? 높은. 그러니까 얘랑이랑 것만 아시면 뒷감당은 내가 할게요. 얘는요 같은 값일 때 위험 낮은 거. 쟤는 같은 값일 때 수익 높은 거. 그런 애들 일단 뭐라 부른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2개밖에 없겠어요? 무수히 많겠어요? 많지. 집합.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을 집합시킨 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뭐요? 효율적 전선.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을 망한 거다? 집합시킨 거다.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누군지 한번 가볼까? 같은 값일 때 무슨 수익의 자산과 높은 수익의 자산과 최고라고 하셔도 돼요. 높은 수익의 자산과 같은 값일 때 무슨 위험의 자산? 낮은 위험의 자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최고 수익, 최저 위험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모양 어떤 모양이죠 이거? 우상향이라고. 우상향은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비릴 때 쓰는 말인데? 맞아요? 누구랑 누구가 비례입니까? 수익과 위험이 비례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무슨 곡선이라 그래요?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죠. 지금 잘 안 그려지는데. 자, 지금 보세요. 근데 지금 안 그려져요, 이게. 억지로 그리긴 했거든요. 이건 무슨 곡선이라 그러죠? 무차별 곡선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이걸 표시하냐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래로 볼록한. 이걸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위험 싫어한다. 혐오적 태도라 그래요. 혐오적 태도. 근데 보수적인 애들은 이쪽이 저쪽이야. 이쪽이지. 공격적인 애들은 저쪽이고 낮은 수익 낮은 힘이고 높은 수익 높은 힘이니까. 기울기 한번 보세요. 기울기. 보수적인 애들은 위험 회피도가 작은 놈들인데 큰 놈들인데 얘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기울기가 뭡니까? 그러면 가파르 한번 했었죠. 예. 공격적인 애들은 위험 회피도가 좀 작은 놈들이잖아요. 기울기가 뭡니까? 완만함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최적의 포트폴리오인데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누구랑? 한번 써보자 이거. 효율적 프론티어와 누가요? 무차별 곡선이 많은 지점에? 그렇지. 접하는. 뭘 만나. 접하는.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지를 정확히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교차하면서 만나야 됩니까? 접하면서 만나야 됩니까? 그럼 만나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만나는 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접하면서. 썸 타면서 만나야 돼? 교차하면서 만나야 돼? 콕 집어서. 접하는 지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까지는 한번 해보자. 우리 일례가 뭐죠? 일례. 1원 n년 후 하시면 돼. 돈 몇 번? 한 번 n년 후. 오케이? 그러면 연금의 내과계수는 매년 1원씩 n년 후. 돈 몇 번? 여러 번. 감기는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불입하는 거. 오케이? 1년은 이런 현재. 연현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매년 1원씩 현재. 오케이?
자동함수는 앞에 내가 생략하는 말 알려드릴게요. 칸이 너무 작아서 못 썼어. 무슨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반드시 나와야 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뭐 했을 때? 차입했을 때 뭐 해야 돼? 상환해야 돼. 뭐야? 원리금. 요겁니다. 오케이? 역수관계 한번 얘기해볼까? 일례. 뭐야? 일연. 연내. 감기. 감기. 연내. 연내 감기 해놓고 감기 연내 못하면 조금 그래 이상하다. 아시겠어요? 비정상이야. 연내 역수가 뭐야? 감기. 감기 역수는 뭐야? 그건 모르겠어. 그럼 안 된다니까. 연내. 감기. 일연. 비정상 맞네. 아까 일례 역수가 뭐라 그랬어? 일연. 그럼 일연 역수는? 일내지 뭐. 맞죠? 연현. 저상. 연현. 안 되겠다. 한번 지우고 다시 가자. 예. 우리 학원에 비정상이 많아요. 비정상. 일례 역수는 일연. 일연 역수는 몰라요. 연내 역수는 감기. 감기 역수는 몰라요. 연현 역수는 저상. 저상 역수는 몰라요. 이렇게. 깝깝합니다. 아예 모르든지. 다시 갑니다. 일례. 역수입니다. 연내. 역수입니다. 연현. 저상. 역수입니다. 감기. 연내. 역수입니다. 일현. 일례. 역수입니다. 저상. 역수입니다. 공식 연습 한번 해봅시다. 공식 연습. 일례. 1 플러스 R의 N승. 맞아요? 연내는 뭐 받고? R 받고 마이너스 1 추가.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오케이? 1현은 뭐?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왜? 역수니까. 자, 연현은요? 바꾸고 마이너스 추가. 아까 이거 있었지? 시작. R 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꾸고 마이너스 추가. 연습 한번 해봐야 돼. 일례. 1 플러스 R의 N승. 연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연현.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지금 촬영되는 시점 5월달인데 이 공식 아시는 분들은요. 시험장 들어가셔도 될 만큼 이제 실력이 올라오시는 겁니다. 사실 이건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 집중 암기하는 건데 벌써 암기가 돼 있는 사람들도 꽤 있네요. 아시겠죠? 암기해. 그리고 계산 문제를 2문제 풀어볼 거야. 자, 보세요. 지난 보십니다.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할 때는 5억에다가 뭘 곱하면 되느냐 물었거든요. 잠깐 대답하세요. 5억이 중요합니까? 매년 5%씩이 중요합니까? 예? 아닙니다. 5억이 중요합니다. 매년 5%씩은 한 개당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N년 후라는 말을 하나 추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후? N년 후. 5억이 몇 번 나왔지? N년 후 써봐요. N년 후 썼어요? 5억이 몇 번 나왔지? 한 번 나왔잖아. 그리고 N년 후가 나왔지? 5억에다가 뭘 곱한다? 1례 곱하면 돼요. 이건 1례야? 근데 여긴 쭉 제일 밑으로 내려봐. 매년 연말 5천만 원씩이 나왔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 3년 후. 그러면 이건 얼마 곱하기? 5천만 원 곱하기. 뭐 해야 되지? 연내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아까 일례 적용하는 것과 연내 적용하는 것 차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례는 5억이 몇 번 나왔어? 그리고 N년 후에 찾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잘 봐. 매년 말 5천만 원씩이야? 올해 말에 5천만 원 박아 안 박아? 받고 내년 말에도 그 다음에도 대답하세요. 원금 얼마 들어갔어? 1억 5천 들어갔어. 뭐인지 몰라? 그리고 몇 년 후? 3년 후. 그때는 연내 적용한다고. 연내 공식 한번 해볼까? 시작.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몇 프로? 10%. 그럼 얼마? 0.1분의 1.1에 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얼마에다가? 5천만 원에다가. 맞아요? 제가 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1.1 곱하기 1.1은 한 몇 승? 2승. 누나면 더 누르면 3승. 빼기 얼마? 1. 나누기 얼마? 0.1. 곱하기 얼마? 5천만 원 하고 는 때리면 계산기 한 번 조작에 답이 나옵니다. 요거 1번으로 풀 거예요. 2번으로 풀 거고 3번으로 풀 거야. 4번으로 풀 거야. 어떻게 할 건지만 저거 보고 대답해봐. 시작.
1.1 곱하기 1.1는 빼기 1 나누기 0.1 곱하기 5천만 원 때려주면 계산기에 1억 6,550만 원이 튀어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 안 풀어봤는데 저 위에 아까 위에 있는 문제 있잖아, 그지? 걔는 답이 5억 얼마일 거야. 뭐라고? 5억 얼마. 5억 몇 번 넣었으니까? 한 번 넣었으니까. 얘는 답이 1억 5천은 최소한 넘을 거야. 왜냐면 5천만 원 몇 번 넣었으니까? 3번 넣었으니까. 원금 얼마 들어갔으니까? 1억 5천 들어갔으니까. 어떨 때 연내 적용하고 어떨 때 일내 적용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잔금 구하는 공식은요. 자, 따라해 보세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이 나와야 돼요. 원리금 상환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하시면 돼요. 무슨 기간? 잔여기간. 잔금 구할 때는요. 융자 원금. 은행에서 대출 빌린 돈. 융자 원금 곱하기 잔금 비율 하시면 돼요. 무슨 비율? 잔금 비율. 근데 잔금 비율은 자, 따라하십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 얘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일단 공식 보고 써도 괜찮으니까 공식 써놓고 넘어가시면 돼. 뒷감당 내가 할게요. 계산 문제 푸는 것은요. 잔금을 구할 때는요. 부채 서비스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으로 구하기도 하고 융자 원금 곱하기 잔금 비율 구하기도 하거든요. 잔금 비율은요. 연금의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잔여기간이고 우리 부동산학에서 더해서 뭐 나오는 거? 1 나오는 거. 더해서 1 나오는 건 따라서 잔상. 잔상담 1 됩니다. 잔이 뭘까? 잔금 비율, 상환 비율. 맞아요? 이때 이 잔금 비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연금 현가계수 전기간분의 연금 현가계수 잔여기간.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균등. 무슨 균등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구할 때 부채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죠?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 맞아요? 그럼 방금 부채 서비스액 있었잖아. 그지? 그걸 뭘로 나눠도 저당 상수로 나누어도 부채가 나옵니다. 자, 잘 보시고. 부채에다가 어떻게 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어떻게 하면 부채가 나와요? 저당 상수로 나누면. 이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되고? 부채 서비스액이 되고, 부채 서비스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부채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의 동요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의 동요? 부채 서비스액의 동요는요. 자, 따라하세요.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같은 말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역수 배웠습니까? 역수 5분의 4의 역수가 뭐지? 4분의 5. 3의 역수가 뭐지? 3분의 1. 역수는 곱하면 얼마가 되지? 그거부터 합시다. 1현 1내 곱하면 왜요? 역수. 연현 저상 곱하면 왜 그렇죠? 연내 감기 곱하면 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곱할 게 연현에다가 곱할 게 몇 개 있고 2개 있고 연내에다 곱할 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진짜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이거 하는 거 그 1번, 2번, 4번, 5번 외우세요. 일단 여러분 연금의 현가계수에서 곱할 수 있는 게 몇 개인데? 2개인데 곱했을 때 둘 다 안 바뀌어. 한 개만 바뀌어. 일단 갑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요. 이게 바뀌어. 이게 내가계수가 바뀌어. 그럼 이거는 연금의 무슨 계수가 되고? 내가계수가 되고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게 바뀐다니까. 이게 연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 이해했어? 또 대답해. 연현의 역수는 뭐? 저상. 역수를 곱하면 얼마? 1. 연내 역수는 누구? 감기. 역수를 곱하면 1. 근데 연현과 감기는 역수야, 역수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 역수가 아니네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돼요. 이게 일시불로 바뀌어요. 역수가 아닌 걸 곱하면 이게 일시불로 바뀐다고.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저상수를 곱하면 이런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차피 지우고 쓰고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해야 돼. 하여튼 못하기만 못해봐 진짜. 실로와 연금 현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 역수가 아닌 감치의 긴계수를 곱하려는 경우가 있다고요.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고 역수가 아닌 저당 상수를 곱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오케이?
마음의 준비하시고 대답하셔요.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진짜. 이러면서 매번 가만두긴 하는데 이제 알 때 됐어, 진짜. 연금의 현가계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뭐가 돼요? 내가계수가 돼요. 맞아요? 연금의 현가계수다가 역수가 아닌 감책인계수를 곱하면 이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됩니다. 연습하면 돼요.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이 연금들이 현가계수가 돼요. 오케이? 연금의 내가계수에다가 역수가 아닌 자당수를 곱하면 이런 일시불의 그냥 내가계수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역수 곱하면 1 나오는 거니까 뭐에다가 뭐를 곱하면이 총 7번 나오는데 역수 3쌍 빼면 이거 4개 남고요. 이거 4개는 상위 10% 수험생들만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나머지 수험생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틀립니다. 억울하지. 뭔지도 모르고 틀려. 한번 연습해 보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연습했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까 풀어봤으니까 정리를 하시면 돼요. 3쪽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투자론 두 번째 시간 이제 4쪽에 5번 현금 수지 측정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계산부터.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에는요.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이 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은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가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은요. 매매 순미, 세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써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꼭 기하펜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이란 걸 더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여기서 영업경비란 걸 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라고 해도 되고요. 세전현금 흐름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아무 소득세는 빼면 안 됩니다. 영업소득세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세후현금 수지 하셔도 되고 세후현금 흐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매매순미 세자세는 매도가격에서 매도경비라는 걸 빼요. 그러면 순매도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 7글자를 빼줘요.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가 뭐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예요. 동요도 꼭 좀 기억합시다. 이거는요. 빼면 세후, 지분, 복귀액.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 잘 들어요.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흐름,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런 단어들은 왼쪽에 있는 단어들이고 영업할 때 매도가격, 순매도가액, 세전지분복귀액, 세후지분복귀액, 매도경비, 미상한 저당잔금,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쪽은 매각 쪽에 있는 단어들이다. 왼쪽에 있는 단어들과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 영업경비 포함되는 항목과 불포함되는 항목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 한 번 더 동의어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업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업경비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영업경비에는 일단 유지수선비 포함이 됩니다. 유지수선비. 그다음에 화재보험료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도 포함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 관련 조세만. 그다음에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광고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각종 경비입니다. 경비 아닌 것은 공, 부, 감, 소.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감부, 감소, 자, 개 할까요?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감가상각비, 소득세, 법인세, 개인 업무비.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은 경비가 아닙니다. 경비 있는 거, 경비 아닌 거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효총소득이 커요? 순영업소득이 커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유효총소득이 커요. 누가 크다고요? 유효총소득이 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순영업소득이 커요? 세전현금 수지가 커요? 그러면 일단은 순영업소득이 큰데 부채가 없을 때는 빚 안 갚아도 되죠? 그때는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가 같아지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세전이 커요? 세후가 커요? 그러면 세전이 큰데 적자이거나 비과세일 때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세금이 안 나오는 상황. 그때는 세전과 세후가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면 저 보세요.
그 유효 총소득은 순영업소득보다 반드시 커요. 근데 순과 세전은 순이 큰 편이지만 동일할 수 있고, 세전과 세후 중에서는 세전이 큰 편이지만 동일할 수 있다. 특히 어떨 때 동일한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채가 없어서 부채 서비스액이 없을 때는 순과 세전이 같아져 버리고요. 적자이거나 비과세라서 세금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요, 세전과 세후가 동일할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뭐가 큰데, 위에 게 큰데. 이해하셨죠? 하신 거 맞죠? 오케이.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한 번씩. 잘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급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디션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면 눈치 보여요. 강의도 있는데 눈치까지 보면서 강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눈치 보여요, 지금. 자, 시험 보세요. 자,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순영업소득부터 계산하기도 하고 세전현금으로부터 계산하기도 하거든요. 순영업소득부터 계산할 때는 따라 해볼까요?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순영업소득에서 대체충당금이란 건 더하고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는 뺀 다음에 세율 곱해도 되고요. 세전현금 수치부터 갈 때는 자 따라 해보세요. 세대원 더하고 감 빼고 세율 곱해서 세전현금 흐름에다가 세대원, 대체충당금 더하고 원금 상환분까지 더하고 감가상각비만 빼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세율 곱해서 구합니다. 만약에 세후현금 수치 구하라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물론 시간은 1분 안에 풀어줘야 됩니다. 이 문제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원금이 얼마? 200? 이자는 얼마? 800?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1000. 이걸 여러분들이 따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뭐 해줘야? 더해줘야 부채 서비스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면 유효가 나올 거고, 기타 소득은 안 보이니까,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이 나올 거고,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이 나올 거고,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가능이 얼마? 5,000. 10% 빼겠습니다. 그럼 공실이 500이 되겠네? 유효는 얼마? 4,500. 영업경비가 얼마? 500. 순영업소득까지가 4,000이 되겠네. 아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 더해줘야 됩니다. 얼마 이게? 1,000. 세전이 얼마 되고요? 3,000이 됩니다. 그럼 뭐만 구하면 됩니까? 영업소득세 따라서 순대 더하고. 아까 순영업소득 얼마 했지? 4,000. 대체충당금이 얼마? 500. 그럼 순대 더하면 4,500. 맞아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이거 합치면 얼마? 1,000. 1,000 뺍니다. 순대는 다고 이거만 빼고. 오케이? 여기까지 얼마지? 3,500이지. 세율이 몇 프로? 30%. 계산기 꺼내. 계산기 꺼내서 3,500 곱하기 30% 때려봐. 3,500 곱하기 30% 때렸어요? 계산기 얼마 떠요? 1,050.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계산기에 1,050 떠 있는데 1,050을 못 살리는 거거든. 계산기 지금 1,050 떠 있어? 빼기 3,000. 위에 거 빼. 뺐어요? 그럼 계산기 얼마가 떠요? 마이너스 1,950이 뜨지? 뭐만 안 읽으면 돼? 마이너스만 읽으면 되지. 계산기 이게 찍혀 있으면 또 AC 누르고 이거 빼기 이거 하지 말고 이거에서 이걸 빼도 마이너스 계산으로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답은 얼마요? 1,950만 원. 1,950만 원이 정답입니다. 7번, 8번도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둘 다 뭐를 구하라고 했는데? 영업소득세를 구하라고 했는데 7번은 뭐 더하고 뭐 빼서 순대 더하고 이감 빼고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 구하는 문제 맞나? 근데 8번 문제는 뭐 더하고 세, 대, 원까지 더하고 감만 빼고 세율 곱해서 영업소득세 구하는 문제 맞나? 그러니까 그동안 중개사 시험에서는 7번까지만 나왔어요. 한 번도 8번이 나온 적이 없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8번이 한번 나왔어. 난리 났어. 세대원도 공부는 한번 합시다. 그러면 암산으로 한번 대답해봐. 순대 다음은 얼마? 9,000. 인간으로서 못할 짓은 아니지. 그 순대 다음에 9,000. 이자가 얼마? 1,000. 감가상각비가 얼마? 3,000. 이때는 원금 상환이 필요 없어. 공식에 원금이 없어. 그러면 이감이 얼마? 4,000. 자, 그럼 대답해봐. 9,000에서 4,000 빼면 얼마? 5,000. 5,000에다가 세율 몇 퍼? 20%. 그러면 세금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나중에는 요거 암산으로 한번 풀어보셔요. 순대 다 하니까 9,000. 이감 빼니까 5,000. 세율 곱하니까 1,000. 이렇게. 세대원값 한번 해보자. 자, 세대원. 자, 세대원 다 하니까 얼마냐면 4,750.
얼마요? 4,750. 맞아요? 값만 빼는 거죠. 얼마? 250. 요까지 얼마? 4,500. 맞아요? 세율 몇 프로? 20%. 암산 되겠다, 이거. 900. 요거는 900만 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나중에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암산으로 순대 더하고 2감 빼고 세율 곱해서 한번 구해보시고, 세대원 더하고 감 빼고 세율 곱해서 한번 구해보시면서 우리 영업소득세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번에는 6번. 여러분들 요거 진짜 반복하시면 좋아요. 요거 진짜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 무슨 법이 있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엔 또다시 순내지, 어림셈법은 승수, 비율 분석법은 대, 부, 채, 총, 영 이렇게 해놓고 이걸 반드시 기합펜으로 기합펜 심이 다 다를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합펜 심 아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만에 합격하면요 안 아까운 거야. 아시겠죠? 공부를 한 해 더 하면요 돈을 더 써야 돼. 그러니까 올해 1년 할 때 아끼지 말고 다 써요. 기합펜 아깝다고 막 안 쓰고 샤프 쓰고 그러지 말고 지우개 값이 더 나와. 아시겠죠? 마음껏 한번 써보자.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수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좋아요? 어림셈법은 승수법, 수익률법,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 경비 비율. 오케이? 이 중에서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있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순내지, 현가. 순내지 현가 해놓고, 자, 수는 뭐? 수년가법. 하나 더, 연평균 수년가법도 괜찮아. 무슨 법이요? 연평균 수년가법. 내는 내부 수익률법. 지는 수익성 지수법. 현가는 현가 회수 기간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순례지.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따라하라고 그냥 따라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순례지.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순례지 현가. 갑시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순례지. 어림셈법. 승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승수. 비율분석법. 대부 부채 총령.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순례지 현가. 해놓고 풀로 완성하시면서 공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순례지. 어림셈법. 승수. 비율분석법. 대부 부채 총령.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순례지 현가. 수년가법 시간같이 고려하면 연평균 수년가법도 시간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오케이? 기합펜 심 다를 때까지 한번 써보시기 바래 보아요. 이번에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갑시다.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무슨 법이 있는데, 수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 자, 갑시다. 수년가법은 수입이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말하는 거죠. 빼는 거죠. 맞아요? 뭐보다 클 때 투자해요?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수년가법은 뭐 할 때? 투자 결정할 때 뭐보다 클 때 투자하는데? 0보다 클 때 투자하는데, 수년가법은 할인할 때 뭘로 할인하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갑니다. 수년가법은 할인할 때 뭘로 할인한다고? 요구 수익률로. 입에다가 추름 많은 거고 빼는 거고,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방금 해서 알겠지만 수년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사용하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걸로 뭐 해야 되니까? 할인해야 되니까. 부의 극대화 돼, 안 돼? 돼? 합하는 거 돼, 안 돼? 돼? 투자 판단 쌉 가능, 불가능? 가능. 언제나 가능.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년가법 뭘로 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 수년가법은 입에서 추름 많은 거? 빼는 거. 수년가법은 뭐보다 클 때 투자 결정?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 수년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수년가법은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수년가법은 부의 극대화 합 투자 판다 쌉 가능.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은요? 뭘로 할인해?
그렇지. 내부 수익률 할인. 수입 현가와 지출 현가를 어떻게? 같게.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순영.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 결정이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 세상의 모든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 뭘로 할인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 부의 극대화. 안 돼요. 합하는 거. 안 돼요. 투자 판단은? 어떨 때? 그러니까 어떨 때? 복수 같으면 투자 판단이 불가합니다. 복수? 불가. 복수 같으면 투자 판단? 불가. 순현가는 복수란 말도 쓰지도 않지만 순현가는 무조건 투자를 하는데 내부 수익률은 뭐 같으면? 복수 같으면 투자 판단? 불가능. 자, 그럼 대답합시다. 순현가는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 뭘 사용하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뭐보다 클 때 투자합니까? 0보다 클 때 투자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는 뭘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뭐보다 클 때 투자합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수익성 지수법도 뭘로 할인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위에 뭐? 입, 밑에 뭐? 출. 자, 대답합니다. 나눈 값. 뭐를 뭐로 나눈 값? 입을 출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뭐의 현가를? 입의 현가를 출의 현가로 나눈 값 하시면 되고, 대안을 얘기할 때 이걸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에 대한 뭐? 출에 대한 입의 현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눈 값은 뭐를 뭐로 나눈 값? 출을 입으로 나눈 값. 대안으로 얘기할 때는 출에 대한 입. 얘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합니까?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 결정만 한번 얘기해보자. 투자 결정. 순현가 뭐보다 클 때 투자 결정? 0보다 클 때. 내부 수익률 뭐보다 클 때 투자 결정?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 결정. 깝깝하다, 씨. 수익성 지수 뭐보다 클 때 투자 결정?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 이번에는 할인율 재투자율 한번 해보자. 할인율 재투자율. 순현가법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뭘 사용? 요구 수익률. 수익성 지수도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 하지만 내부 수익률법만 할인율로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일로 오세요. 단일 투자를 뭐라 그래요? 독립. 그때는 순현가법 썼을 때와 내부 수익률법을 썼을 때 결과치가 많은데 동일한데. 맞아요? 여러 투자는 뭐라 그래요? 베타라 그래요. 그때는 결과치가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요. 상반될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다고. 다를 때는 무슨 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순현가법. 순현가법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순현가법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할인현금 주지분석법 중에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을 잘 모르겠으면 당분간은 다 보고 해야죠. 다 보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계산 문제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계산 문제 2개 있거든요. 요거 시험장 갈 때 요것만 데려가세요. 내 욕심 안 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이상 나오면 틀리셔도 내 지랄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80%, 90% 나와요. 정말 지극히 예외적인 건 기출문제로 커버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맨날 이거 가지고 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드론돈이 얼마예요? 드론돈 1년 후에? 2625고요. 나간 돈이 얼마예요? 2천.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5%. 근데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는 나중에 구하도록 하고요. 우리 내부 수익률을 구할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자, 따라오세요. 내부 수익률은 차익값을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구할 겁니다. 자, 대답합니다. 2,000과 2625의 차익값은 얼마? 625. 맞아요? 나간 돈 얼마? 2,000. 계산기 꺼내. 계산기 꺼내서 625 나누기 2,000. 계산기 꺼내서 625 나누기 2,000 때렸어요? 계산기에 0.3125 떠 안 떠? 떠요? 따라하세요. 내 차 2. 여러분들 차 몇 대 있어요? 2대 있어요? 내 차. 네, 2 좀 해줘요. 2. 내 차. 2,000과 2625의 차이값은? 625. 그렇게 어려워? 2,000과 2625의 차이값은? 625. 625를 추리 투자액이야. 추리. 그러면 2,000원 나누면 얼마? 0.3125.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얼마? 31.25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핵심이야, 이게.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아시겠어요? 요거는 제가 할인해서 구해드릴게요. 뭐해서? 할인해서. 자, 2,000원 냅도 2625를 1.05로 할인할 거야. 뭐로? 1.05로. 왜? 할인율이 5%고 기간은 1년이니까 계산기 꺼내서 2625 나누기 1.05는
자, 2625 나누기 1.05는 했더니 계산기 얼마 떠요? 2000. 2500이 떠요? 아, 수년가는 암산하자. 2500에서 2000 빼면 수년가 얼마? 수년가는 500인가요? 500이고. 수익성 지수는 뭐 하자. 계산기 2500 떴어요? 나누기 2000 때려봐요. 수익성 지수는 입에서 추를 나누는 거거든. 계산기 얼마요? 1.25.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수년가 구하고 내부 수익률 구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는 문제는 뭐부터 먼저 구하라? 내부 수익률. 내 차 뭐로? 투로. 얘는 할인하지 말고 구하는 거야. 야매로 구하는 거야. 차익값 얼마를? 625를. 투자 금액 얼마? 2,000원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앞에 숫자를 냅두고 뒤에 숫자를 1.0으로 할인한 다음에 앞에 숫자 2,000을 빼면 뭐 씁니까? 수년가. 앞에 숫자를 나눠주면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가 되는 겁니다.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 할인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셨어요? 꺼내셨으면 할인율이 몇 프로? 7%.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라는 문제 있죠? AC 눌러, AC. AC 눌렀어? 눌렀으면 대답해요. 7490 나누기 1.07은? 나누기 1.07은? 하셨어? 얼마 떠? 7,000 떠요? 떴어? 위에다 쳐. 2675는만 쳐. 2675는. 7,000 위에다가. 2675는 쳤어? 얼마? 2,500이 떴어? 2,500 위에다 쳐야 돼. 3210는. 3210는. 3,000이 떠? 3,000 위에다 쳐. 4815는. 4,500 떴어? 떴으면 앞에 숫자를 나중에 좀 지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절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 절 보세요. AC 숫자 나누기 1.07은 숫자는 하시면 된다고. 조용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시작. AC 숫자 나누기 1.07은 메모 또 숫자는 메모 또 숫자는 메모 또 숫자는 메모 하시면 된다고. 4개 숫자를 다 1.07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한 번만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숫자 는만 때리면 된다고. 뭐 말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다고. 진주의 남강이 그만할게요. 진짜. 자, 수년가는 빼는 거 맞아요? 7,000에서 3,000 빼면 얼마지? 4,000이고요. 2,500에서 1,000을 빼면요? 1,500. 3,000에서 1,500 빼면요? 1,500. 4,500에서 1,500 빼면요? 3,000. 지수는 나누는 거거든. 7,000을 3,000 나누면 2.3 정도 나와요. 2,500, 1,000을 나누면 2.5, 3,000을 1,500 나누면 2, 4,500을 1,500 나누면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인데 그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그죠? 박스 요거를 갖다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1분 안에 풀어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부동산 학계로는 잘하면 고득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고득점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요 앞에 숫자를 빨리 냅두고 뒤에 숫자를 1.07로 할인을 재빨리 해서 할인하는 값에서 앞에 숫자를 빨리 빼줘서 수년가 구하고 빨리 나눠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것을 습관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손바닥에 올려놓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표정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딱 보고 아! 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AC 7490 나누기 1.07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675는, 3210는, 4815는 딱 메모해놓고, 앞에 숫자 빼주면 수년가,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를 1분 안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90%가 1분 안에 못 풀어요. 90%가 1분 안에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 1차 시험의 합격률이 가장 낮았을 때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가장 낮았을 때. 그 최근 10년 동안. 15% 정도. 진짜 극악의 합격률을 보여줬을 때가 15%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위 15% 수험생들은요. 시험 난이도에 관계없이 합격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상위 15% 안에만 들면 시험 난이도가 가장 어렸을 때도 15% 합격했으니까 상위 15% 수험생들은요.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좀? 누가 물어요. 야, 시험 어렵게 나면 어떡하지? 괜찮아. 많이 해서 합격할 거야. 멋있잖아. 시험 어렵게 나면 어떡해? 어렵게 나면 안 되는데! 어렵게 나면 안 되는데! 어렵게 나면 나 절단 나는데, 나! 어렵게 나면 나 망하는데, 나! 그게 좋아요? 아니면 상위 15% 안에 드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어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들어요. 상위 10% 문제예요. 10명 중에 1명만 맞추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풀어보아요. 좋게 얘기할 때. 오케이. 이번에는 어림세법입니다. 승수. 자, 어림세법은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승수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 자, 근데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소득 승수는 뭐 분해? 총소득분의 총투자에,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에, 세전승수는 세전분의 지분투자에, 세후승수는 세후분의 지분투자에. 이 빈칸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의 하나만 해볼까요? 순소득 승수를 같은 말로 뭐라 부른다? 자본, 회수, 기간. 자, 문제 내겠습니다.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순자는 작을수록 좋아요. 이번에는 자, 따라해 보십니다.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자, 종합자본환원율과 지분배당률과 세후수익률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종합자본환원율은 총분의 순. 뭐라고요? 총분의 순. 지분배당률은 지분분의 세전. 오케이? 세후수익률은 지분분의 세후가 됩니다. 이때 종합자본환원율을 자, 따라합니다. 총투자수익률 시작. 세후수익률을 자, 따라합니다. 지분투자수익률 시작. 마지막입니다. 작년시험에 나왔어 이거. 지분배당률 따라합니다. 지분환원율.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2번이랑 오른쪽에 2번, 3번, 4번이랑은요. 죄송하지만 동의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왼쪽 2번 순소득 승수의 동의어 시작. 자본 회수 기간. 오른쪽 2번 종합자본환원율의 동의어 뭐요? 총투자 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했으면 바로 제일 밑에 있는 지분투자 수익률 갑시다. 세후 수익률이 뭐라고요? 지분투자 수익률. 가운데 있는 지분배당률은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환원율. 그래서 제입에서 자본회수 기간 순소득 승수 얘기하는 거야. 제입에서 총투자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얘기하는 거야. 제입에서 지분투자 수익률 세후 수익률 얘기하는 거야. 제입에서 지분환원율 지분배당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상위 10%. 공식까지. 그리고 총자산회전율이라는 게 있거든. 무슨 율이요? 총자산. 이건 비율분석법이야. 비율분석법에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이라는 비율분석법에서 끌고 와서 역수관계 네 쌍을 맞추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총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후세후. 우리 부동산학에서 역수는 딱 7개밖에 없습니다. 딱 몇 개? 7개. 자, 한번 해보자. 일내, 1현, 연내, 감기, 연현, 저상. 요까지 몇 개? 3개. 7개밖에 없다 그랬어. 총, 순, 종합, 세전, 배당, 세후, 세후. 요까지는 암기할 때 그렇게 암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혹시 상위 10%나 들고 싶으면 풀로. 총소득 승수하고 총자산 회전율이 역수구나.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본환원율이 역수구나. 세전 승수하고 지분배당률이 역수구나. 세후 승수하고 세후 승률이 역수구나까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동의어. 순소득 승수 동의어. 자본회수 기간. 종합자본환원율의 동의어. 총투자 수익률. 지분배당률 동의어. 지분환원율. 세후 수익률 동의어. 지분투자 수익률.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서나 요약집 봐서는 잘 안 외워져요. 여기 와서 지금 빈칸 노트 와서 열심히 왼쪽으로 좀 봐가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로 오세요. 자, 총소득 승수는 공식이 뭐였지?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그럼 뭐를요? 총투자액을 뭘로?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순소득 승수는 뭐 분의 뭐라서? 순분의 총이라서 뭐를? 총투자액을 뭘로?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세전승수는 세전분의 지분이잖아. 무슨 투자액을? 지분투자액을 뭐를요? 세전 현금수지로 나눈 값. 세후승수는 뭐를요? 지분투자액을 세후 현금흐름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표현해드린지 아세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 중에서 뭐를 뭐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공식 딱 쓰고 뭐를 뭐로 나눈 값까지 연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대답 한번 해보자. 총승수가 커요? 순승수가 커요? 순승수. 세전승수가 커요? 세후승수가 커요? 세후승수. 승수법은 두 개씩 비교했을 때 위에 게 크다, 밑에 게 크다? 밑에 게. 그럼 큰 것만 얘기해봐. 뭔 승수 크고 뭔 승수 커? 순승수 크고 순승수 크고 세후승수 크고. 그래요? 자, 일로 오세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총승수 커요? 순승수 커요? 순승수 커요? 세전승수 커요? 세후승수 커요? 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3번, 4번을 틀린다고. 난 안타까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대답 한번 보세요. 순승수가 총승수보다 많다.
크다. 방금 했잖아. 세정수가 세우sun수보다 작다고 해야지. 뭘 크대. 누가 크다 그랬어? 세우sun수가 크다 그랬지. 세정수는 마다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가 얘보다 크대. 그러면 다른 놈은 작겠지.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종호가 커요? 진창환이 커요? 진창환이 커요. 몰라요? 그러면 180 넘어. 진창환이 커요. 그 말은 누가 작다는 얘기예요? 이종호 작다는 얘기지. 아니 대답해. 세우승수가 크다니까? 세전승수는 작다는 얘기지. 크다만 알고 또 작다는 몰라. 근데 엄청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짠 게 나왔어요. 세전승수가 세우승수보다 많다. 작다. 누가 크니까? 세우승수가 더 크니까. 큰 건 누가 크다? 순승수가 크고 세우승수가 크다. 짠 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무슨 승수와? 총승수와 세전승수는 작다. 얘는 다행히 주어가 순승수라서 크다 그러면 되겠네. 얘는 불행히도 주어가 세전승수라서 세우승수보다는 많다. 작다. 하셔야 됩니다. 회수기간법 가보자. 자, 회수기간은 투자의 회수기간이 커야 돼요? 목표 회수기간이 커야 돼요? 목표가 커야 돼요. 그 말은 투자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숫자 써보는 게 제일 좋아. 목표 5년. 목표 몇 년? 5년. 3년 좋아, 7년 좋아? 그렇지. 3년이 좋지. 목표 5년 잡았는데 7년 걸리는 건 안 좋은 거잖아. 5년 잡았는데 3년 걸리는 건 좋은 거잖아. 그리고 대답하세요. 단순회수기간법은 시간같이 고려, 불고려? 불고려. 평가회수기간법 해야지 시간같이 고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대답하세요. 2분의 1년 몇 개월? 6개월. 3분의 1년 4개월. 4분의 1년 3개월. 알죠? 1년에 몇 개월이니까? 출발합시다. 얼마 회수하면 돼요? 1억, 이게 단위가 10,000원입니다. 예. 하여튼 1억 회수하면 돼요. 자, 회수합시다. 시작.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잠깐만. 4년 해놓고 1,000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2분의 1이 필요하다. 그지? 몇 개월? 6개월. 4년 6개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B입니다. B. 자, 얼마? 3천, 8천. 잠깐만. 2년 해놓고 2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된다. 그지? 근데 8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지? 4분의 1년이 필요하다. 그지? 몇 개월? 3개월. 이게 왜 3개월인지 자꾸 질문하더라고. 그 내가 얘기를 했지. 여기 2천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도 그까지는 이해가 된대. 그러면 2천이 8천에서 차지하는 건 4분의 1이잖아. 그까지도 이해가 된대. 그래서 3개월. 그게 이해가 안 된대. 다시. 자, 요까지 얼마? 8천. 2천만 더 있으면 되잖아. 8천에서 2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인가? 기간도 4분의 1이 필요한 거야. 1년에 몇 개월인데? 12개월인데 4분의 1이니까 몇 개월? 3개월. 한 번 더 합시다. 얼마 있으면 됩니까? 1억. 자, 시작. 3천, 5천, 7. 잠깐만. 3년 해놓고 3천만 더 있으면 되잖아. 근데 9천이 발생했으니까 3분의 1이 필요하잖아. 몇 개월? 4개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연습할 때 4년 5개월. 4년. 왜 4년 5개월이야? 3천, 5천, 7천, 9천. 4년 6개월. 5개월 아니고. 답 잘못됐네. 왜 이래? 답 잘못됐어요. 왜 이래 됐어? 4년 6개월. 4년 6개월. 4년 6개월. 그리고 2년 3개월, 3년 4개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타입니다. 오타. 마지막, 오늘 수업의 마지막 비율 분석법입니다. 요런 거 여러분들. 요런 거 공식 형광펜 두 자루 쓸 때까지. 형광펜 두 자루 쓸 때까지 뭐 암기 한번 해봅시다. 씨. 아시겠어요? 우리 상위 10%나 듭시다. 1차는. 2차까지는 내가 안 바랄게요. 2차는 합격 점수 받읍시다. 1차는 혹시나 싶어서 그래요. 합격 상위 10%나 듭시다. 빡세게 시켜볼게요. 공부를. 쉬면 집에 가. 남아서 자고 남아서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싫은 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 자, 갑니다. 10%. 당신은 이미 상위 10%입니다. 이거 공식 지금 암기하는 사람 없거든. 자, 갑니다. 비율 분석법은 총 몇 개 비율이 있습니까? 6개 비율. 시작. 대, 부, 채, 총, 0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부는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그런데 대부 비율은 자 따라해 보세요.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계속 따라하세요. LTV. 이게 여러분들 영어까지 포함하면요. 동요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 동요가. 보세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얼마나 많아.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긴 해요. 대부 비율도 분자는 뭐고요? 부채고요. 융자에 그러기도 해. 부채 비율도 분자는 뭐야? 부채야. 오케이? 근데 대부 비율은 뭐 분의 부채?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오케이? 부채 비율은 뭐 분의 부채? 지분분의 부채 또는 자본분의 부채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요거 대안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뭐에 대한 부채? 지분에 대한 부채. 지분에 대한 부채 뭐를 뭐로 나눈가? 부채를 지분으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눈 값은 순서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대안으로 얘기할 때는 뭐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틀리게 나온 적이 한번 있어서 그래요. 나눈 값은 뭐를 뭐로 나눈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고, 대안으로 얘기할 때는 뭐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 한번 해봐.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는 무슨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은 그냥 부채 비율. 오케이? 오케이? 둘 다 분자가 뭔데? 부채인데. 둘 다 분자가 부채인데.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대부 비율. 내 자본분의, 내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대부 비율이 20%입니다. 대부 비율이 20%면 부채 비율은 80분의 20이에요. 오케이? 50이면. 그래서 대부 비율 줬을 때 부채 비율 제가 구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구하는 방법이. 제가 대부 비율하고 숫자 주잖아, 그지? 그 위로 올려. 어디로? 위로. 밑에다가는 100에서 그 숫자 뺀 만큼 밑으로 내려. 왜냐면 그게 지분이거든. 오케이? 자, 갑니다. 대부 비율 20이면 부채 비율은 뭐 분의 20? 80분의 20. 50이면 뭐 분의 50? 60이면? 80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30이면? 70분의 30. 40이면? 60분의 40. 근데 그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런 게. 딱 4개만 시험에 나와. 왜냐면, 이게 나눠 떨어지거든. 자, 20이면 80분의 20이라 그랬지? 4분의 1은 몇 퍼? 25%? 50분의 50은 1이지? 몇 퍼? 100%. 60은 40분의 60은 1.5지? 이거 150%. 80이면 20분의 80이 4지 4 이거. 몇 퍼? 4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혹시 대부비율이 커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나오는 애들은 화살표시 다 위로. 다 위로. 부채 비율 뭐하고? 커지고. 지분 수익률 커지고. 지렛대 효과 위협 커지고.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요. 화살표시 위로, 이 위로 지향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2개만 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대부비율이 커진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애들은 화살표시 거의 대부분 다 위로. 오케이?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화살표시 위로를 지향합니다. 금리 높아요. 위험 크고요. 수익은요? 높아요. 공사기간 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화살표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말 주옥 같네요. 주옥 같습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죠? 부채 서비스. 정말 중요합니다. 부채 서비스액분의 뭐요? 순영업소득입니다. 뭐를 뭐로 나눈 값이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값. 공식 오늘 내로 암기 부탁해요. 오케이? 1보다 크면 자녀액이 있어요? 1보다 작으면 자녀액이 없어요. 그럼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을수록 좋아? 1보다 클수록 좋아? 1보다 클수록 좋아. 부채 감당률 1보다 커야 뭐를 감당하고도?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자녀액이 있고요. 1보다 작으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채 감당률 1보다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채무불이익률. 채무불이익률은 자 따라합니다.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중요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부채 감당률은 밑에 부채 서비스액이라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요. 채무불이익률은 밑에 유효총소득을 받고 유효소득분의 영업경비가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 오케이?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은 부채 감당률이고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은 채무불이익률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총자산 예전율은 아까 했던 건데, 총자산 예전율은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으로서 총소득 승수의 역수입니다. 한번 해볼까? 총소득 승수는 뭐 분의?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고. 뒤집으세요. 시작.
총 투자액분의 총소득.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총자산 대전율은요, 온통 총만 외쳐주세요. 자, 총자산 대전율은 뭔 투자액분의 총투자액분의 뭔 소득으로서 총소득으로서 뭔 소득 승수의 역수입니까? 총소득 승수의 역수. 여러분들은 자꾸 저한테 뭐라고 말하시면 되면 총. 자, 갑니다. 총자산 대전율은 뭔 투자액분의 뭔 소득으로서 무슨 승수의 역수입니까? 총소득 승수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업경비 비율. 영업경비 비율은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인데 이 총소득이 무슨 총소득일지는 지문에서 줍니다. 시험 지문에서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시오. 유효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요. 자, 따라와 보세요.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DTI를 통해서 구해지는 것은 부채인가요? 부채 서비스액인가요? 부채 서비스액. 근데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저한테? 배웠지? 방금 얘기했던 뭐를?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면? 저당 상수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부채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셔. 자, 소득이 5천이야. 듣고 있어? 얼마? 5천. DTI가 40%야. 몇 프로? 40%. 그럼 40% 때리면 이거 얼마인데? 2천이지. 아니, 5천만에 40%가 얼마냐고. 2천. 시험에서 2천 물어 안 물어? 절대로 안 물어. 뭐 물어? 부채 물어. 부채 서비스가 안 묻고. 방금 구한 2천을 뭐로 나눠줘야 돼? 저당 상수로 나누어서 부채를 구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돼. 자, 보세요. LTV는 바로 부채가 나오거든요. 바로 뭐가 나온다고요? 부채. DTI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거든요.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어? 저당상수로 나누어 뭐를 만든 다음? 부채를 만든 다음 LTV 부채랑 DTI 부채 중 작은 숫자가 답이 된다? 뭐 말인지 모른다? LTV는 바로 뭐가 나온다? 부채. DTI는 부채 서비스액.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누어? 저당상수로 나누어 뭐를 구한 다음? 부채를 구한 다음 아까 LTV 부채랑 이 부채랑 무슨 숫자가 답이 된다? 작은 숫자가 답이 된다? 오케이? 그런데 대답 한번 해봐. 아까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이 뭐랬어?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라 그랬지. 진짜 대답 잘해봐. 순영업소득 3천. 얼마? 3천. 부채 감당률 2. 부채 서비스액 얼마야? 1,500이야. 얼마라고요? 1,500.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요래. 그럼 뭐 나누기 뭐 하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 뭐가 구해져? 부채 서비스액. 자, 대답 잘해. 뭐 나누기?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 뭐가 나온다고 방금? 부채 서비스액 나온다고? 그 부채 서비스액 바로 뭐로 나눠주면?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한 번에 뭘 구할 수 있다? 부채. 그래서 부채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은 저 따라 하시는 겁니다. 순부정.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상가에서 나와. 상가에서 부채 구할 때는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 해버리면요. 한 방에 부채가 구해집니다. 따라하세요. 상가는 순부정. 고마워요. 상가는 순부정입니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상위 10% 문제 또 갑니다. 나오면 환장하고 틀려, 환장하고. 나오기만 나와봐라 틀려버리겠다는 자세로. 어쭈 나왔어? 하고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오기만 나와봐라 틀려버리겠다는 자세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틀려버리는 그런 문제. 지금부터 도전해 보아요. 뭘 구하래요? 순승수 구하래요? 맞아요? 또 채무불이익률 구하래요? 또 세후승수 구하래요? 잠깐만요. 순승수는 순분의 총인가? 맞아요?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인가? 세후승수는 세후분의 지분인가? 맞아요? 이걸 1분 안에 못 풀더라고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기 보니까 총투자액 보이세요? 여기 보니까 총소득 승수 보이십니까? 이유를 묻지 마시고요. 총 2개 나누면 총 구해져. 뭐 나누면 뭐 구해져? 총 2개 나누면 총 구해져. 그러면 얼마를? 15억을 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시험 보시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흐름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현금 흐름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잘 보자. 15억에서 6을 나눠주면요. 이게 2억 5천이 나온다고. 얼마? 2억 5천. 이게 뭐라고요? 유효 총소득. 맞아요? 자, 지금 다른 얘기 잘 듣고 대답하십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6천이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40%. 맞아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0. 맞아요? 여러분들 2억 5천에 40%가 얼마냐면 1억이에요. 얼마라고요? 1억이라고요. 이게 얼마라고요? 1억이라고. 잠깐만, 왜 이렇게 하는데? 요게 1억이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라고요? 1억 5천. 여기서 9천을 뺀다고요? 6천을 뺀다고요? 그럼 이거 얼마? 9천. 1000을 뺀다고요? 얼마? 8천. 이렇게 구하는 게 출발이고요. 자, 순승수고 해봅시다. 뭐 분의 총? 순분의 총. 얼마 분의? 1억 5천 분의 총투자가 얼마? 15억. 이거 얼마? 10. 이거 10. 얼마라고요? 10. 자, 채무불이익률은 뭐 분의? 유효총소득. 아까 유효총소득 얼마 했어? 2억 5천. 맞아요? 아까 영업경비 얼마? 1억. 부채 서비스액 얼마? 6천. 계산기 꺼내요. 계산기 꺼내서 1억 6천만 원 다 쳐. 1억 6천만 원 나누기 2억 5천만 원. 계산기에 0.64 뜰 거예요. 떴어?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64%. 오케이? 마지막 세후 순수입니다. 세후가 얼마야 아까? 8천. 맞아요? 아까 지분 투자가 얼마? 4억. 8, 5, 40에서 얘는 숫자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에 0.64, 64%에 5 해서 답은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요걸 진짜 이건 만약인데 1분 안에 풀어내잖아요. 1분 안에 풀어내면요. 상위 10%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요. 쌤 계산 문제 해보니까 와 이거 대박인데 공식 알고 있고 이거 문제 왔구만. 이거 총으로 나누면 총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바로 유효해서 영업경비 빼서 순 구하고 부채 서비스 빼서 세전 구하고 영업소득세 빼서 세후 구한 다음에 순분의 총에서 순승수 구하고 유효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에서 부채감당률 채무불이익률 구하고 세후분의 지분에서 세후 승수까지 구하는데 딱 시간 재니까 1분 5초 이렇게 쓰면 걸려서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합격하시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마음의 문만 닫지 마세요.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시면요 제가 요거 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 주 수업은요 2개를 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론하고 개발론 둘 다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주 첫 때 감정평가론 할 거고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학원 나와요. 나오시면 우리가 뭐 궁금하긴 했어. 그냥 왔지 뭐. 그렇잖아요. 예. 오늘도 그냥 왔지 뭐. 그러니까 오늘은 투자론 했고 다음 주는 금융개발론 하고 그 다음 주는 감정평가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5월달 이후 계획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달 이후 계획은 내가 그동안 제가 수업 시간에 땄던 암기 코드들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기초대 어디서 나왔지 뭐 이런 것들 그거 다 써드릴게요. 제가. 법경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암기 코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다가 2시간 가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두 번째는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몇 종 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반비례 5종, 3호 3종, 6B, B 6종. 몰라? 준 4종, 그다음에 준 5종 있다. 준 5종. 개수 5종, 이렇게 5종, 6종, 7종도 하나 있었는데. 역수 7종, 역수 7종. 이렇게 우리 부동산학에서 몇 종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싹 모아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싹 모아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원래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 원래 언제 하는 거냐면, 9월,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9월, 10월 달에 하는 건데, 제가 미리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부동산학개론 여러분들 점수 확실하게 좀 잡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마음의 문만 닫지 마세요. 아시겠죠? 벌써 닫았어? 다시 열어봐. 아직 닫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릴 거야. 활짝 문만 열고 계셔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는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금융론 두 가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